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강의. 자, 이번 시간부터 매매죠. 매매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풀지 않겠습니다. 중복된 거 빼고,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들만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매매 비용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여기서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균분해서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측량 비용은 아마 필요한 경우에 분담해서 부담하겠지만 등기 비용은 채권자가 아니라 매수인이,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죠. 각각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담보권 말소 비용만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해설 밑에다가 등기 비용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 권리 취득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인이,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나머지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할 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이거 현실 매매 아닙니까? 물건 받으면서 주는 것이고요.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하는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번하고 3번 정도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겠습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된다. 이거 당연히 이전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해서 부담한다. 그렇죠. 그 중에서 측량비용, 등기비용은 포함할 수 있겠지만 등기비용이나 담보권 말소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담보책임의 면책특약, 이거 임의 규정이니까 면책특약 할 수 있어요. 그럼 면책이 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 고지하고 면책하면 모르겠으나 하자가 있는데도 그걸 숨기고 면책특약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 앞에서 봤던 거고요.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쌍무계약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매수인의 대금 지급 기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도 말은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똑같은 문제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의 성질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 그래서 매매계약은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매매계약입니다.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얘는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면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고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분료식 계약이고요. 쌍방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쌍유불낙계약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유불낙계약. 자, 그래서 요물계약 틀렸죠. 유상 쌍무계약이고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하자를 스스로 만들었든 아니면 우연히 생겼든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고요. 타인 권리 매매할 수 있죠.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지금 몇 번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내용이죠. 일방 예약. 매매 일방 예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했을까요?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서 모든 예약은 앞에 뭐가 붙든지 관계없이 다 채권 계약입니다.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하는 때, 그래요. 그래서 일방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자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계약에 성립하게 되는 효력이 생기는 거죠. 2번 맞았고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에 관해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은 보통 형성권으로 행사를 하는 거죠. 매매 일방 예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 예약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만이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이라 하고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강행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 판단 대상이고요. 매매 예약이 성립한 후에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돼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되죠. 이미 목적물이 전부 멸실돼서 이행 불능이 됐대요. 이행 불능이 됐으면 계약을 성립시켜서 이행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예약 완결권 행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형성권의 행사 기간으로서 제척 기간 최장 10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약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금에 관한 내용은 우리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이에요.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계약금은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별도로 아무런 얘기가 없다, 반대 특약이 없다, 그럼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모든 유상계약에 다 적용하니까 임대차에도 적용해야 되고, 해약금에 기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이 계약금 계약은 본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잖아요. 본계약이 종된 계약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본계약과 완전히 별개의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별개의 독립된 계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능합니다. 4번 틀렸고요.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최고하고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요. 그러면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이행 청구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지 누군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습니다. 틀린 건데요. 을이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에요. 당사자가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을 약정한 대로 급부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 자체는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체한 때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잔금을 지체한 때는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만약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런 특약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금 지급했으면 이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의 효력은 소멸해야 되죠. 계약금 계약은 본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지만 본계약의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본계약이 효력이 소멸하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그래서 계약은 효력이 소멸하는 거고 3번이 틀렸군요. 3번이 답이고,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금으로서 증약금 성질이 있는 것이고요.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좋습니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10번 문제도 이제 10번하고 11번 문제하고 아주 비슷한 거니까 10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갑은 그의 X가옥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 원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는데 갑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사유입니다. 귀책 사유로,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지워주세요. 정정해주세요. 귀책 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약정도 함께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까지 했네요. 그럼 위약금과 증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갑과 을 사이 약정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요물계약이다. 매매계약과 독립된 계약입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또 갑과 을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만 했다는 얘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대 특약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을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아니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하러 갑시다라고 해서 준비가 다 돼서 갑시다. 그럼 가서 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행에 착수입니다. 착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행 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에 을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약을 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금보다 많아도 계약금까지만 몰수해야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을의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채무불이행으로. 네. 이때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별도로 위약금을 별도로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문제 패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13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습니다. 틀린 건데요.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반대 특약이 없었으니까 해약금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죠.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을 했답니다. 그럼 그 위약금은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이 맞습니다.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을 미리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중도금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날에만 이행하자라고 하지 않았으면 중도금 지급 기일은 그날까지 이행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이행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유효한 이행이 됩니다. 만약에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예. 수령한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정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이 돼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인 것이지 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요건이 아니죠. 계약금 계약은 토지거래 계약과 독립된 계약으로서 별개의, 다만 매매계약의 토지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에요. 우리 주물 종물도 마찬가지예요. 주물도 독립된 물건이고 종물도 독립된 물건인 거와 마찬가지로 주된 계약도 독립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도 독립된 계약인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4번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갑은 그의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이로 생기는 과실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데, X 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쌍방이 서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겁니다. 일방 당사자가 이행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지 않을 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둘 다 이행 제공하지 않았어요. 주고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인 갑의 목적물에 뭔가 하자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갑 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예, 맞습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목적물 먼저 인도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여기 압류 들어와서 바로 경매 실행해서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생겼다. 그러면 대금 줄 필요가 없죠. 자,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금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갑의 잔대금의 이자 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 X 토지가 인도되면 그때 같은 기일에 매수인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으니까 잔금 지급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자 상당액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X 토지가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대금이 완제되지 않은 이상 X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돼야 되는 겁니다. 또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제한 이후부터 목적물로부터 생겨난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는 겁니다.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보다는 16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6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선의만 하지만 계약 해제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죠. 담보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의 경우에는 매수인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해서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하고 있죠.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자, 선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해 줘야 되겠죠. 매매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을 해야 되죠. 신뢰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인데 이행이익은 지금 매매가 유효인 상태에서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해야죠. 또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전세권이 담보권능으로서 전세권 실행 경매가 됐을 때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겠지만 여기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니까 용의권능으로 봤을 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선의인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지만 혹시 이게 담보권이었다 그럼 전세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 가지고 담보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또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해서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선의인 경우에는 하자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답은 2번이네요. 맞는 답은 2번 하나입니다. 5번이 계약 한 날이 아니라 하자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1년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18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이건 수량 부족 일부 멸치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야죠.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즉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지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잔존한 부분이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경우에 해제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19번은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하자 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틀린 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거는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 거죠. 물건의 하자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입니다. 다만 제척 기간이지만 소멸시효도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이기도 하고요.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금방 말씀드렸고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을 했다면 그 책임은 면할 수 없어요. 고지하고 면책 특약이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무과실 책임 맞죠? 무과실 책임이고 하자 발생 및 무과실 책임이지만 하자 발생 상대방이 하자 발생에 확대 가공한 매수인이니까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는 있는 거고요. 상대방이 무과실 책임이라 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하자 발생에 관해서 매도인이 잘 모르고 있었던 거에서도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하자를 발생시킨 게 매수인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그건 당연히 담보 책임 경감해야 되죠. 손해배상도 감액도 가능한 겁니다. 19번에 그럼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번 불특정물 하자로 인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거 그런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불특정물 하자니까요. 불특정물이니까 이거는 불특정물이 특정됐을 때니까 그러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던가 아니면 완전물 급부 청구를 하던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어도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상호간에 서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 불특정물 하자인 때 그러고요. 21번은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 여기까지가 이제 담보 책임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뒷부분은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 소유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습니다. 틀린 건데요. 자, 경매 절차예요. 갑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로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채무자 을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권리의 하자뿐만 아니라 이때는 물건의 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죠. 경매 절차가 무효했다는 얘기는 매각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때는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변제 자력이 없을 때 무자력일 때요. 먼저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경매 절차의 매도인에게 즉 채무자에게 청구해야 되죠.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때 채무자인 매도인이 변제 자력이 없을 때는 그때는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배당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4번 틀렸습니다. 만약에 을이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으로서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대금 반환 채무는 을이 부담한다. 그렇죠? 을이 물상 보증인인 경우에요. 그럼 담보 책임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 반환 채무는 을이 부담한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답은 4번이죠. 22번 말고요. 하나 넘어가서 24번 환매 쪽으로 가겠습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 사이에는 환매 특약이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를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한 장의 종이에다 해야 돼요. 만약에 별개의 종이로 했다 그러면 이건 재매매 예약이 돼버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는 5년으로 단축돼야 되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입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환매 등기가 격려된 건물에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가 됐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이 되죠.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대금하고 그 비용까지 환매 대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답이 1번이고요. 2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엔 교환이네요.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데 이제 이건 2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매매는 똑같은데 얘도 이쪽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고 이쪽에도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거죠. 근데 여기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매매지 않습니까? 근데 금전 대신 얘도 토지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이게 교환이 되는 거죠. 이 교환 계약의 특징은 이 물건에 관해서 얘도 매도인이 되는 거죠. 매도인이 되는 거고 이도 물건에 관해서는 둘 다 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해서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금전을 1억 원 더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금전을 1억 원 더 주기로 했으면 이걸 이제 보충금이라고 하고, 요거는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 걸로 봐요? 매매 대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매 대금과 똑같이 효력을 부여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인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분료식 계약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서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 둘 다 져야 되는 겁니다. 둘 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거고요. 을의 보충금 1억 원 미지급은 교환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다.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대금한 준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후 을의 과실로 건물이 소실됐으면 을의 보증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을의 과실로 목적물이 소실이 됐대죠. 매매계약 체결 후. 그래서 건물과 을의 토지, 그래서 을의 과실로, 그러니까 을의 과실로 요 목적물을 소실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토지 이행해주고 매매대금도 줘야 되죠. 이에 대한 반대급부 지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을의 과실로 소실됐지만 을은 보충금 지급이 돼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줘야 되고요.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에 대해서 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환 계약은 이제 전형적인 문제가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7번을 하고 이제 매매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뭐 여기 이제 X 건물, Y 토지, 그다음에 1억 원이 아니고 8천만 원이 이거네요.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 필요 없습니다. 다 요거하고 똑같아. 쌍모, 유상, 분료식, 낙성 계약입니다. 매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서면 작성 필요가 없습니다. 분료식이에요. 을은 갑이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보충금이라고 하는 건 매매 대금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가 됐다. 그러면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아니었습니까? 갑은 을에게 Y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책임 없는 사유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위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없고 만약에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건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요. 저당권 행사로 그러면 담보권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이잖아요. 이때는 당연히 계약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하고 똑같은 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환 계약이 해지되면 갑과 을의 원상 회복 의무는 서로 간에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28번 문제도 27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액 차이를 보충금 지급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는 건 이행 인수하기로 했다. 요거 하나만 차이가 나는 거죠. 저당권이 있는 건 이행 인수. 그만큼 이제 대금 감액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한 법리는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서 하면은 아마 교환까지 끝났고, 이 교환이라든지 환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교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상호 간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진다라고 하는 걸로 거의 시험에 나오고, 요거는 매매 대금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요거 정도만 알아도 매매의 경우에는 거의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매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에 관해서도 임대차 문제 다 풀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개씩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